공기가 없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받는 쪽은 거의 영상 180도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태양을 받지 않는 쪽은 뭐 영하 150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양쪽의 온도 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성을 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은박지, 금박지 같은. 네, 그렇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위성의 아버지, 안 거쳐간 위성이 없죠. 거의 뭐 모든 분야의 위성들을 다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주 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땅을 정복을 하기 시작했죠. 많은 땅을 가지면 잘 살 테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양으로 나가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발전을 해서 결국은 이제 비행기를 만들게 됐죠. 자, 이렇게 20세기 초에 이제 우주까지는 아니고 하늘을 정복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주로 나아가려면 우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화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장 주시면요. 자, 9세기 전후에 화약이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황이라든지 숯, 질산칼륨 이런 것들을 섞어서 화약을 만들었죠. 화약이 만들어지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을 이용한 무기들이 만들어졌죠. 양님이 화나면 화약. 양님이 때리면 폭약. 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이 아니고 우주로 가보자. 이미 그때부터 러시아의 치올코프스키라고 하시는 분이 네네.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들을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화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엔진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어떤 물체를 띄우고 필요한 것들을 싣든지 사람을 싣든지 정말 뭐 달에는 갈 수 없을까? 우주에 갈 수 없을까? 지구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 과정에 2차 대전이 발발을 했죠. 독일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 로켓을 그렇게 개발할 생각이 없었는데 실질적인 자꾸 수요가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를 부서뜨려야겠으니까. 이제 불과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이죠. 44년 9월이기 네. 때문에. 그때 로켓을 첫 발사를 했죠. V2를 영국에 거의 3,000발 이상을. 그래서 물론 뭐 영국에만 보낸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7, 8개월 이상에 걸친 이제 계속 쐈다는 거죠. 와. 그래서 폰 브라운 박사가 저기서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죠. 2차 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승전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그 남아있는 V2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먼저? 미국이 가장 먼저 진주를 해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사람, 과학자들의 대부분은 이제 미국으로. 하드웨어들은 갖고 가려면 이게 보통 노력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들의 대부분은 러시아로. 그래서 2차 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확보된 기술을 가지고 이제 냉전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우주 개발을 누가 더 빨리, 누가 먼저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소련에서 먼저 이제 인공위성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저것도 사실은 사연이 있는데 지배층들은 빨리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이제 푸시를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ICBM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ICBM이 어떻게 날아가느냐 하면 100km 이상이 되면 공기가 급격하게 희박해지면서 이제 거기부터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ICBM은 100km 밖으로 나갔다가 비행을 해서 다시 대기권을 들어와서 때리는 거죠. 이제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기층이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마찰열이 발생을 합니다. 타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보강을 해서 열에 견딜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소련의 과학자들이 머리를 쓴 게 자꾸 성과를 내라고 하니까 안 들어와도 되는 거를 보내자. 아,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네, 그럼요. 그래서 스푸트닉 1호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동그란 저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우주 환경, 방사선 환경이 됐든 이 공기의 밀도가 됐든 공기 입자가 이제 이온화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것들이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올라가자마자 미국이 이제 난리가 났죠. 네. ICBM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그 현상을 스푸트닉 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혹시 저기 카메라를 달고 미국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다 찍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약간 그렇지는 스파이. 않은데. 스파이가 근데 저 당시에는 어떻게 사진을 찍었느냐 하면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네. 자동적으로 필름이 다 찍히면 사출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나갈 때 그걸 떨어뜨리게 해서 그거를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거의 뭐 20년 이상을 그렇게 정보를 얻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발사체도 그렇고 인공위성도 그렇고 사실은 전자제품들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구조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럼요. 근데 이게 아주 비싼 이유가 지상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비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주에 한번 올라가면 가져다가 수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올렸는데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0개가 생산이 되면 그거를 계속 검증을 합니다. 10,000개 중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부품들은 불과 거기에서 뭐 몇백 개, 혹은 몇십 개밖에 못 쓰는 거죠. 나머지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검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람당 비용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자동차들 그거는 뭐 네. 1g에 몇십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비행기는 뭐 몇천 원, 근데 이 인공위성 네. 몇십만 원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지면 사실은 금값보다 훨씬 비싼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우주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 한번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진공입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가 한 뭐 1m쯤 되는데 뭐 공기 입자가 뭐 하나가 있다든지 네. 뭐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공이라고 하는 환경이 재질들도 쉽게 못 쓰게 하고 열을 전달할 수도 없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위성 자체를 보호를 잘 해야 됩니다. 열적인 환경을. 또 하나는 이제 방사선이죠. 네. 여러 가지 이 방사선들이 옵니다. 그래서 오는 그 정도를 시버트라고 하는 걸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엑스레이를 우리가 한 번 찍으면 대략 한 0.1 밀리시버트 정도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 사진을 안 찍더라도 네. 지상에도 그런 방사선들이 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게 2.4 밀리시버트쯤 됩니다. 근데 이제 우주는 엄청나게 우주는 혹독한 이제 그것들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비행기만 타도 맞아요. 지상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방사선을 그렇죠. 쬐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산재로 등록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럼요. 우주에 가서 사는 우주인들이 대략 땅에서 보통 2.4 밀리시버트인데 네. 그 우주인들이 보통 100 밀리시버트 정도를 겪게 된답니다. 그 다음 장 주시면요. 네. 열 환경입니다. 그래서 열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하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받는 쪽은 거의 영상 180도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태양을 받지 않는 쪽은 뭐 영하 150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양쪽의 온도 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성을 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은박지, 금박지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안에서 또 열을 내는 것들이 있죠. 이것이 뭐냐 하면 태양전지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빛을 못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배터리에서 전기를 빼내서 써야 됩니다. 인공위성도. 네. 그 배터리가 휴대폰도 그렇지만 열이 나죠. 많이 납니다. 네. 그 열은 또 밖으로 빼줘야 되는 거죠. 위성 그림을 유심히 보이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짝. 이곳을 통해서 열을 밖으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열을 빼주는 곳이고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옷을 입혀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옷은 대략 한 뭐 10겹에서 15겹 그렇게나 많이 입히나요? 네, 많이 그렇게 몰랐습니다. 겹쳐서 네. 입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전기 방전입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환경에 우리가 얘기하는 분자나 원자들이 이온화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그런 것들이 이 위성 표면에 쌓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파크나 이런 현상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또 잘 이 처리를 해줄 그렇죠. 수 있도록 전기적으로 접지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 그래서 너무 건조하잖아요. 눈 만지기가 두려워. 그다음에 우리가 우주 쓰레기를 계속 하지만 실제로 자연적으로 있는 그 아주 작은 입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부딪힙니다. 가서 네. 부딪혀가지고 구멍도 내고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알죠. 우리 제임스 웹도 한 방 맞지 않았습니까? 네. 진짜 총 맞은 네네.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저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주 쓰레기가 이제 큰 문제가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이것도 있었죠. 10cm 이상 되는 것들이 수만 개 이상이 됩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위성들은 뭐 1000개에서 2000개 사이인데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수만 개 이상이 되고, 그럼 왜 그렇게 많아진 거죠? 이게 부서진 건가요? 아니면은 뭐 첫 번째는 여태까지 쏘아 올린 인공위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한 7천여 개쯤 되는데 아. 그 중에 이제 살아있는 것들이 한 1000개에서 2000개 사이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인공위성을 올리기 위해서 또 발사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발사체도 가기 때문에 이 발사체 꼭대기에 있던 것들은 거기에 있을 거고. 아.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의 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유사시에 타격을 하겠다, 쏘아서 맞추겠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시험을 해보는 거죠. 옛날에 뭐 미국도 했고 지금 구소련도 했고 네.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하는 거죠. 미사일을 쏴서 자기네 나라 위성을 쏘아서 부순 거죠.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의 조각들이 생겨가지고 그것들이 또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죠. 우주는 극한 환경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인공위성과 발사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위성은 뭐냐면 네.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행성 주위를 도는 달, 그걸 위성이라고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인공. 그래서 그 인공위성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궤도에 있는 인공위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인공위성들은 여기로부터 한 1000km 내외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위성이 우리가 돈다고 하지만 인공위성은 돌고 있는 것이고, 네.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인공위성은 돌고만 있지만 항상 이제 다른 곳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네. 여기만 도는 건 아니죠. 정지궤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하고 똑같이 도는 높이가 있어요. 네. 그게 36,000km인데 그 높이에 가면 지구와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돕니다. 네. 지구와 똑같은 속도로 돈다는 거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딱 한 곳만 보는 거죠. 그렇죠. 적도 상공에 36,000km에 있으면 지구의 자전 속도하고 똑같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신방송위성은 우리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적도 상공. 그래서 이제 이 인공위성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발사체가 필요하게 그렇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사체가 이제 누리호 발사체인데 밑에 부분이 1단, 그 다음에 위가 2단, 그 다음에 3단이 있고 요 위에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인공위성이 있는 겁니다. 아주 저 안에. 이렇게 여러 단으로 만드는 이유는 올라갈 때 처음부터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럼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힘을 가진 1단으로 쏘아 올리고 1단을 또 떼내면 또 무게가 급격하게 가벼워지니까 또 이 가속도가 생기고, 또 2단도 떼내면 또 급격하게 가속도가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단을 두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 발사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재활용도 하고 요새. 그렇죠. 재활용. 요새는 이제 재활용도 재활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사체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저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에서 쉽게 얘기해서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조종을 그럼요, 해줘야 그럼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상국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예를 들어 지상에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어디를 찍으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그쪽 방향을 이렇게 바라본다든지 네. 제어를 해주는 지상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 위성은 이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지상에 사진을 찍는 것인데, 요 경통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요 안에 전자광학 카메라라고 해서 네. 실제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탑재체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 실었다. 그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를 실을 거고, 네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탑재체를 실을 거고, 네. 그러니까 날씨를 보려면 날씨를 관측할 수 있는 뭐 카메라를 실을 거고, 그 다음에 항법위성 GPS를 쓰려고 하면 그와 관련된 기능을 가진 탑재체를 실을 거고, 그리고 이 탑재체가 정상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위성 본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명령도 것입니다. 내리고 보호도 해야 되고. 네. 오른쪽 아래부터 보면 구조, 뼈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그렇죠. 뼈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력을 생산하는 이 태양 전지판,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열제어. 항상 이제 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열제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봐야 되니까 네. 네. 그것들을 하기 위한 자세 제어. 전력은 전기. 뭐 전기를 전기를 만들어야죠. 만들어내고 이제 전장품들이 있으니까 전기를 또 보내줘야 되고, 원격 측정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하고의 통신. 요게 이제 S밴드 안테나라고 해서 전방향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하나, 아랫부분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발사체에 실려 올라가서 떨어지면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텀블링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 방향에 그런 안테나를 둬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틀어져도 지상하고 통신이 될 수 있게. 아.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이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실어야 되니까 이제 이 위성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탑재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성을 움직여주기 위한 추진 장치. 그래서 공기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럼 일정한 높이로 또 올려줘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부터 완성해서 올리기까지 대략 짧게는 3, 4년, 길게는 5, 6년. 아, 뭐 이런 짧아도 정도의. 3, 4년이 걸리는군요. 그럼요.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이 발사되는 과정을 뭐 살펴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다 끝이 납니다. 불과 뭐 한 15분 정도면 발사가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네. 판가름이 나죠. 발사장이 지금 고흥에 있는데 고흥의 발사장의 높이가 100m입니다. 그 해수면으로부터 100m 높이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이제 연소하면서 올라가죠. 뭐 2분이면 벌써 끝납니다. 페어링 떼내고 2단 연소하다가 2단도 4, 5분이면 벌써 끝이 나죠. 그다음에 3단하고 위성이 날아가다가 위성은 한 15분쯤 되면 이제 분리를 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위성을 개발할 때 3가지 중요한 시험들을 합니다. 이게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갈 뿐더러 아랫부분으로 굉장히 큰 연소가스가 나오면 소음이 나옵니다. 이 올라가는 속도는 진동을 막 유발을 하지만 소음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위성의 이 면, 부품이 이 안에 장착이 돼 있는데 그 면을 때립니다. 그 안에 부품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소음이 실질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발사할 때 발생한다고 해서 발사 환경, 네. 발사 환경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나 그때 생기는 진동은 이제 이 쉐이커라고 하는 데 올려놓고 전후, 좌우, 상하로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흔들면서 이 시험을 합니다. 이 소음이 나는 것은 실제로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리가 이 위성을 칠 때 망가지는지 망가지지 않는지를 또 확인을 내구성 테스트군요.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